부처간의 문답. 나에서. 그것은 본래 남편이 아내를 진정 사랑치 못하는 까닭이요. 또 여자의 인격을 존경치 못하며 무시한 까닭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남자의 무지한 것뿐이요. 이해 여부 문제가 아닐 것이겠지요. 그러면 남편의 이해라는 절대 불필요하단 말이오? 그게 될 말이오. 부부가 피차에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지 꼭 그래야만 한 가정이 의미 있는 생활이 될 것이지. 그러니까 말이오. 만일 이해치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요. 글쎄 말이야요. 자유나 평등이나 이해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은 남자라든지 여자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치 못할 사람과 부부가 되지 않을 것이요. 또 상당히 대우받을 만한 공부와 인격으로 능히 상대자를 감복시킬 만치 신용을 얻을 것일 터이요. 그리하여 언제든지 제가 하고 싶은 때는 자기가 가진 권리대로 부릴 것 아니요. 만일 그렇게 될 듯하던 부부가 중도에 불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도를 뜯어고치든지 마음을 뜯어고치든지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을 터이지요. 말대로 하면 다 쉽지만은. 말대로만 하면 어려운 것은 없을 터이니까 누구든지 여자가 입지를 세워놓고 그거에 대하여 항상 충실한 태도로 있을 것 같으면 일부러 심청 부리는 남자 아니고야 누가 감복지 아니할 것이요 이해 못할 것이 있겠어요. 여자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요. 아따 참 장하시군. 그럼 장하고 말고 미구의 여자들이 다 나와 같이 자각해 보구려. 그까짓 하나만 알고 둘도 생각 못하는 남자들 무슨 일이 있답대까? 왜? 남자는 그대로 있나? 남자는 또 그대로 자꾸 진보해 갈 것인데. 다른 나라 남자들은 그러할지 모르거니와 굴레를 벗지 못하는 조선 남자들에게 진보가 있으면 몇 푼어치가 있겠소? 그 중에도 되지 못할 것일수록 제압 하나 꾸리지 못하는 것이 언필칭 여자가 어떠니 하는 것을 보면 참 아니꼬아. 3년 전에 먹은 오래 송편이 다 나올 듯하지. 실상 학식 있고 인격이 있는 남자들이야 다 자기 앞을 꾸려가려기에 어느 여가에 여자 타령할 여유가 있답대까. 여보시오, 왜 대답 아니하시오? 내 말이 옳지요? 옳소 오라, 꼭 그렇지. 남은 진정으로 말하는데 말이 말 같지가 않소? 왜 농담의 대답이요? 농담은 왜? 꼭 그렇다니까. 그대의 말과 같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할 건 뭐 어디 있나. 다 각각 자기 앞 꾸려가기에도 힘이 들고 시간이 없는데 다 각기 제 앞만 넉넉히 꾸려갈 수 있도록 하면 필경은 완성된 남자와 완성된 여자가 쏟아질 것을. 그 일 없는 놈들이 부인 문제를 연구하나니 어쩌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엉골이 뻔히 치여다 보이고 어이가 없어 보이더라. 그는 요사이 구주전쟁 후에 3대 문제, 즉 부인 문제, 노동 문제, 유아 문제가 유행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하필 제 한 몸도 넉넉한 인격을 가지지 못한 놈일수록 그 문제에 착수하느라고 뒤떠들 건 뭐 어딨나. 다 일이 없고 속여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자, 그까짓 머리 아픈 이야기는 그만두고 아까 이야기 끝이나 계속하오. 참, 이야기가 빗나가서 그래. 그렇게 남편이 관우하니까 그 아내인 내가 자유로 다닌다고들 말들 하더라고 하였지. 그래서? 그것 보시오. 당신은 얼마나 팔자가 좋시오. 집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고생하고 다니는 나를 인하여 위가 점점 높아가지니 이와 같이 내가 수차만 더 출장을 가면 당신은 힘 안 들이고 정일품까지 쑥 올라설 것이요. 그 대신 내가 삶에는 훈일등까지의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릴 것이니 그러면 내 공이 얼마나 크겠고 당신 지위가 얼마나 높겠소? 그러니 어쩌란 말이오? 그러니 지위가 높아지고 싶거든 나를 춘추로 1년에 2번씩 풍속 다르고 경치 다른 곳으로 여행을 시키란 말이오. 누가 시켜? 자기 말과 같이 자유요 자기 힘이지. 그래도 당신의 힘이 많이 들어야지. 이건 무슨 모순된 말이오? 아니, 당신의 명예를 높여드리니 많지 보수를 받아야겠다는 말이야요. 효란 깍쟁이 같으니라고.
참 점잖지도 못하오. 그래, 점잖지 못한 놈이 지위도 쓸데없을 터이니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젊었을 때는 가정에서 아이나 좀 충실히 길러보고 나는 돈 좀 벌어놓고 하여가지고 늙거든 나하고 실컷 새길 줄 아옵세다. 그건 무슨 맛으로 늙어서 구경을 다녀. 구경도 기운이라오. 젊으나 젊었을 때 희로애락의 감정이 칼날 같을 때 보고 듣는 것마다 시요 음악이요 미술이요 할 때 물 끓듯 하는 가지각색 감상이 사상이 되고 예언이 되고 철원으로 될 때 오직 그러한 때 꿋꿋한 다리로 몇십 리씩 돌아다니며 허리 손을 들라매 가면서 가루뛰고 시루뛰고 형형색색 구경할 때를 버리고 진액이 빠져서 허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고 하품이 나며 다리가 떼어놓을 수 없을 늙으나 늙어서야 내 꿀 남 구경시키려고 다니겠소? 늙거든 뒷방구석에서 젊었을 때 보아두었던 것을 되풀이야 모르나 낙을 삼는 것이 남에게 신세도 끼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이지. 공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로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공상으로 낙을 삼으려 하는데 벌써 없으면 어떻게 하게. 그래, 하루빈이 어떻답대까? 어느 방면으로 말이요? 일반 기분이 말이요. 말만 해도 서백리아라니 크고 넓은 기분일 것은 묻지 않아도 알 것이지. 그러면 일반 풍토는 어떠해? 자유롭고 늘어지고 활발합대다. 남녀관계는 얼마 있지 않는 동안에 어찌 알겠소마는 몇 번 활동사진에서 보니까 한 번 모험에만 들면 비록 유부녀 유처자라도 목숨을 바쳐가며 끈기 있게 사랑을 할 줄 알며 한 번 틀리는 일이 있으면 언제 알았더냐시피 씩 돌아치면 고만이게 대담스러운 단념성이 구비하였습대다. 묘년 여자를 유혹하여 내는 수단도 용이하거니와 미남자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는 피신하는 수단도 또한 용합대다. 그만치 용도가 되어야 비로소 남녀 교제라도 재미있을 것이요 의미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을 것입대다. 그러면 그네들 가정은 어때? 네, 참.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네들 가정이야요. 그 가정제도는 극히 단단하고 극히 정결하고 극히 질서가 있습대다. 그네들 사는 것이야말로 실로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요. 우리들과 같이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상반이겠지요. 제일 구미 사람들의 정신진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즉 평화의 원칙을 아는 것입대다. 원래 타인과 타인 사이에 평화스럽게 살려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여야 될 것이 왜다. 그런데 그네들은 이 진리를 앞대다. 알 뿐 아니라 실행합대다. 무엇이든지 어렵고 괴로운 것은 남편이나 아들이 할 줄 알고 힘에 맞을 만치 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나 딸입니다. 꼭 우리나라 가정제도와 정반대외다. 내가 거기 있을 때 실제로 본 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면 옆집에서 웬 점잖은 나이 한 40쯤 되엄직한 남자가 자리옷 입은 채로 큰 물통에 두 손에 하나씩 들고 물을 긴난데 매일 꼭 그렇게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앞대다. 그런 후 조반을 먹고 나서서 보려니까 아까 그 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후르코트에 높은 모자를 쓴 썩 훌륭한 신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물 깃든 그 남자가 아니겠소? 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서서 보다가 과연 그네들의 생활이 평화스럽지 아니타랴 아닐 수 없다 탐복을 한 끝에 우리나라 가정을 생각하니 도시 저의 남자들이 일부러 사가지고 불평 불만 불화가 생기는 것을 또한 원통이 생각 안 잊지 못하였어요. 내가 그 신사 이야기를 거기 사람 누구에게 말한즉 그 사람은 말하는 나를 도리어 의심스럽게 보며 그게 무엇이 그다지 이상스럽단 말이오. 아라사 사람의 가정이란 부인은 마치 군주와 같아 모든 것을 분부만 할 따름이요. 딸들은 피아노나 치고 춤들이나 추고 다니는 것이 세월이며 모든 어려운 것은 남편이나 아들들이 할 따름인데요. 합대다. 내가 대강 본국 가정 소개를 한즉 깜짝 놀라며 약한 여자를 그렇게 알뜰히 부려먹으면 거기에 평화가 어디 있겠소 하고 깔깔 웃습대다. 가정이 그렇게 남녀가 화평하고 사랑할 줄 알고 애껴줄 줄 알며
밉살스러울 만치 침착하고 심옥하며 질서 있고 정결하고서야 왜 톨스토이 같은 스루게네프 같은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세계적 문호가 아니나고 무엇하겠소. 어느 때 누구와 어디로 가면서 그가 내게 감상을 묻기에 나는 아라사 사람의 가정제도를 보고 평생에 처음 비로소 가정이란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 줄 알았소. 개인이 그만치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며 가정이 그만치 평화의 바람이 불고야 세계적 문호, 세계적 사상이 산출 아니할 수 있겠소 하였소. 실로 나는 가정의 깊은 뜻이 알아진 것 같아요. 여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구라파 바람을 쏘인 사람은 다 나와 같은 감상을 가졌겠지. 참 그네들의 스위톰이라는 꿀과 같이 달다는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엉덩춤이 저절로 나올 만치 자기들도 그렇게 할 듯 싶었을 것이요. 침이 그뜩 꿰이도록 부러웠을 터이지. 그런데 그네들은 왜 그 한 사람도 실행을 못하여 왔을까? 참 이상스러운 일이지. 그도 그렇게 될 것이 그들의 상대자인 남자나 혹 여자는 그와 정반대의 색에서 자라나고 보고 듣고 하였을 터이니 뜻과 생각이 어찌 맞겠소. 알고 있는 편에서만 아무리 조바심을 치고 있더라도 한편에서는 태연 무심이 있을 터이니 며칠 부적부적 키우다가는 할 수 없이 턱 나가 자빠라지면 또 역시 그냥 그대로의 생활되고 만한 것이지. 그러니 밤낮해야 그 타령이지.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갑이라는 이상을 품은 남자와 을이라는 이상을 품은 여자가 부부가 되었으면 그 가정이 원만하랬지만은 그도 역시 정도가 맞지 못하는 수가 많고 개에게 하나씩 부족한 남자나 여자가 섞여 부부가 되니 이는 과도기 조선에는 면치 못할 사실이지만 하여간 생활에 조화를 찾아야 비로소 색채도 있을 것이요. 거기에 기운도 보일 것 아니겠소. 내 생각 같아서는 연년이 몇십 명씩 관광단을 모집하여 일본의 부사산이나 일광이나 송도 같은 데 구경시키는 것보다 가깝고 서양 풍속을 볼 수 있는 상해나 하루빈 같은 가정 시찰이나 시켜 근본적 생활 개선책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업일런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가정을 능히 좌우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지식계급의 주부들로 하여금 한 번씩 시찰을 시키는 것이 눈살 찌푸리게 되는 남편들의 얼굴에 얼마나 한 화색을 끼칠런지 모르겠더구먼. 사는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공부는 해 무엇하고 명수는 보아 대체 무엇에 쓸 것인고. 서양 풍속이라고 다 좋게 보아서는 아니될걸. 네, 그는 꼭 그래요. 동양 풍속보다 더 못된 풍속이 많지요. 그러기에 내 말은 누구든지 동양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양을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되기 전에 가면 그곳 풍속에 화하여 버리는 인형, 즉 수출물이 되고 말아버리지만은 사람이 된 후에 가면 그곳을 이해할 수 있는 창작가, 즉 수인물이 되는 것 아니오니까. 공연히 서양들 하지만은 서양 아니 간 사람으로도 서양 가서 대학 졸업까지 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터이니까 누구든지 먼저 사람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잡시다. 벌써 10분만 있으면 새로 한시로 그려. 참 잘 씌우렸다. 그러나 이는 내 행담에 6분지 1밖에 되지 못해요. 참 별아볼 것 다 볼 때마다 별아볼 나게 이치를 붙여보았지요. 나는 평생 소원이 탐험객 노릇하였으면 무슨 큰 성공이 있을 듯 싶어요. 다 하겠다지. 아니, 다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탐험객이 되고 싶어. 되지. 원수의 계집으로 난 까닭으로. 여자란 못할 거 못 있나? 못하지는 아니하지만 소극적이진 하지 못해. 왜? 사회적 비난이라든지 풍속 습관의 위반은 물론 괴념할 게 아니라 치더라도 신체가 허약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요. 또 생리상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힘 잘한 대로 하지. 차라리 아니할지언정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어째서 그런 자신이 생겼소?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로를 생각해보면 꽤 위대한 모험이 많았어요. 한 예를 들면
어느 길이든지 같은 길로 도로 와본 일이 없었지요. 그리고 호랭이가 있으려니 하면서 밤중에 컴컴한 골목으로 쏘다녀 본 일도 있고, 심지어 어디서 벼랑간 도둑놈 좀 만나보았으면 한 때도 있어요. 남자로 났다면 큰일 날 뻔했군. 그러기에 연전에 동아일보에 남자가 되었다면 여자가 되었다면 하는 제목 아래 몇 사람의 말이 났는데, 이구동원으로 남자의 말은 남편의 비위를 잘 맞추는 여자가 되었겠다. 여자의 말은 아내를 사랑하여 주는 남자가 되었겠다 하였지만, 내가 만일 쓸 것 같으면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면 좀 불편하겠다는, 즉 탐험객, 모험객 노릇을 하겠다고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도 말년에 꼭 하나 해보려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그것은 이후 차차 이야기하지요. 이야기 끝에 다 하구려. 미리 하면 다 식어버리니까 할 때 말하지요. 하여간 내가 자라날 때 꽤 정막을 즐겨 늘 혼자 있으며 공부도 다니고 혼자 산보도 다닌 것이라든지, 또 말년에 그와 같은 생활을 할 터인데 어찌하여 현재 이와 같은 번잡한 생활을 하는지 생각하면 웃음고로 이상스러워요. 그것은 그러하거니와 아까 내가 가정에 대한 감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오? 무엇을? 우리도 그렇게 남들과 같이 사는 것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애껴줄 줄 알며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알므로 화평하게 살 수 있게. 왜 우리는 그마치 못 사나? 재상들의 생활보다, 만석경이 생활보다 우리 생활이 더 낫다나. 제일 가정이 간단하고 정결하고 돈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조선 신가정 중에도 몇 개나 있겠소. 다 내 힘이지. 네 힘이든지. 그러나 말만 그리지 말고 내일부터 실행을 합세다. 어떻게? 우선 내일 아침부터 당신 주무신 자리는 당신이 계시오. 그러고 쇠순물도 당신이 손수 떠다가 하시오. 그렇게 보다 자취생활을 시작합세다. 그대는 누워서 무엇하고? 저것 봐. 저따위 소리가 나오니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나. 평화하는 것은 맛도 못 봐보겠소. 그렇게 걸핏하면 노하지 말고 좋은 도리대로 합시다. 그래, 그게 무엇이 그리 어렵겠소. 어렵지도 않은 것을, 못할 것도 아닌 것을 아니하려 드니까 말이지. 한다니까. 왜 그래? 만일 아니하면 벌 주소. 어떻게? 종아리를 때리소. 그것은 잠깐 아프고 그만둘 것인데. 그럼 무슨 벌이 좋을까? 오늘 낮에 주던 벌과 같은 것이 좋지. 그건 너무 과도한걸. 이따야 아무렇게나 하시구려. 그러기에 그 과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지요.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각각 자기 앞이 남에게 꼴리지 않을 만치 늘 준비하고 살잔 말이지. 그렇게 잘 살수록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늘 끌려 살고 남편이 늘 아내를 업수히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심하면 세속의 소위 이혼까지 되는 것이지. 하여간 누구든지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곳에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유지되는 줄 아니까요. 그래, 그대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오. 그러면요, 항상 그러한 마음 준비가 있지요. 남편이 만일 내게 대하여 큰 불평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없도록 힘써보지만은 까닭 없이 있는 때는 나는 결단코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아니 들어요. 그 사실은 벌써 나타난 여자에게 그만치 사랑의 힘이 없어졌으므로 내가 그만치 실증이 난 태도니까. 이는 자기도 모를 마음일 터이니 내가 어찌하겠소. 내 몸을 피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나 내게 대하여 제일 상책이지. 그러하고 결코 늘 불안심으로 살고 싶지는 아니에요. 그것은 만일 그러한 경우에 이르면 그렇게 하리라는 예비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을 주고받고 할 때에 누가 장차 닥쳐올 불행의 경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소.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러한 예비심이 없는 이만 같지 못한 것이지.
그럴듯하군. 그럴 뜻이 아니라 꼭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다는 신식 여자일수록 여하간 근면과 노력을 가지지 않고는 사람 노릇 해보기 어려울 것이요. 그럴 터이지. 아마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일반일 것이요. 다만 남자는 범위가 좀 넓을 뿐이겠지. 자, 그만두고 잡세다. 나도 찬성이요. 불급세다. 끝이요. 그대가 끄오. 먼저 자자고 한 사람이 꺼야지. 그런 것은 여자가 하는 법이야. 그것도 아니되 헛네. 그러면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끄기로 합세다. 그럽세다. 가위바위보. 그것 저 가지고 끄면 무엇이 난가? 이야, 이 내가 끄게 되는군. 고 등을 탁 튼다. 버끔하고 죽어버리자 방 안은 깜깜하여졌다. 두 영혼은 평화의 꿈속에 들어 곱고도 부드러운 숨소리가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철인 이토정. 차상찬. 이토정은 어떤 사람인가? 음욕으로 정초가 되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1년 신수를 보느라고 소위 토정비결이란 책을 많이 보게 된다. 그것이 꼭 들어맞고 아니 맞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그 책을 통해서 토정이란 이름만은 누구나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 대체 토정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우리나라에서 판리대성의 하나로 유명한 한산이 씨의 지함이라는 분이니 고려 말년에 학자 시인으로 이름난 이모군의 후손으로 그 부친은 판관이치요. 형님은 인종대왕에서 백이재상이라고 부르시던 유현 이집원이요. 또 그 조카 되는 분은 악의 이정승이다. 가벌도 그렇게 좋게 잘 타고났거니와 천재가 비상하고 도학과 문장이 탁월하여 그의 천문지리, 의학 복서, 병서, 음양술수의 학을 무불통지하고 인격과 사상 식견이 또한 고상하여 평생에 기행이적이 많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인 또는 기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종 12년 정축에 낳았는데 일찍이 부친이 돌아가고 그의 형님 성암 집원 선생에게 교육을 받다가 장성한 뒤에는 당시 이학자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 선생의 문화에 가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 드디어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인격과 학문이 그렇게 탁월하고 또 사회관과 인생관이 아주 초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썩어빠진 그때의 세상과 인물들을 모두 우습게 보아서 항상 비웃고 풍자하였으며 소위 새도 부리는 재상이나 고루한 도학군자들을 마치 길가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이 여겼다. 그래서 벌레 같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살기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한강의 하류 동막 근처에 가서 살았는데 한강가의 진흙을 이겨서 자기의 손으로 높이가 10여 척이나 되는 토시를 한증막처럼 만들어서 낮에는 평면으로 된 지붕에서 놀고 밤이면 그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고 하니 그 집을 이름지어 토정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의 별호도 토정이라 부르게 되고 그가 살던 동리도 지금까지 토정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때의 김계휘라는 이는 이 율곡을 보고 묻되 형중이 제갈량에 비해 어떠냐 하고 하였더니 율곡은 대답하되 토정은 직용할 인재는 아니나 물질에 비하면 기화 이초나 진금기수와 같아서
놓고 구경이나 할 것이지 콩과 조같이 기묘한 것은 못 된다고 하였더니 토종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되 내가 콩이나 조가 못 된다면 도토리나 밤은 될 것이니 어찌 전혀 쓸 곳이 없으랴고 말하였다. 그 한 가지의 자타 비평한 것만 보아도 당시의 일반이 그를 얼마나 문제의 인물로 삼고 또 토종 자신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그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율곡까지도 그를 그저 기와 이초나 진금기수에 비하고 말았으니 어찌 애석지 않으랴. 그때에 그가 일부러 광객 행세를 하며 세상을 비웃는 것도 또한 까닭이 있는 것이었다. 선생의 초립동의 시절의 일이다. 그의 처가도 역시 삼계 근처였는데 그의 장인은 왕족으로 모산 이성랑이라는 분이었다. 초래하던 그 다음 날 때는 엄동사람 몹시 추운 때였었는데 처가에서 아래 위 말쑥하게 새 옷을 한 벌 입혔더니 입은 채로 슬그머니 어디로 나가서는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처가에서는 웬일인가 하고 궁금히 여겼더니 밤늦게야 벌벌 떨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침에 입었던 도포가 없어졌다. 집안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은즉 볼 일이 있어서 홍제원까지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본즉 다리 목에서 거지아이 셋이 떨고 있으므로 그냥 나만 혼자 속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 도포를 벗어 새 쪽으로 찢어 새 아이에게 갈라입히고 왔소. 하니 그 집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그 형님을 보고 말하되 우리 처가를 살펴본즉 길한 기운이 없고 오래지 않아 무슨 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내가 그 집에 오래 있다가는 나까지도 화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처자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나 나왔다. 과연 그 다음 해에 그 집에서 어떤 일로 화를 입어서 온 집안이 멸망하게 되니 그 형님도 그의 선견지명이 특이한 것을 탐복하였다. 그때의 그의 이른바 길기가 없다고 말한 것은 과연 무엇을 보고 한 말인지 알 수 없으나 이인 동천을 하니 매사를 그렇게 잘 알았다. 그는 도학과 문장으로도 세상에서 모를 사람이 없으리만치 명망이 높았지만 그의 독특한 기행 이적으로 세상에서 또한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언제든지 몸에는 굵은 배옷, 발에는 헌 집신이나 남학신으로 지냈는데 간혹 어느 때는 아주 떨어진 헌 누더기를 입고 다 부서진 페랭이를 쓰고 헤어진 큰 전대를 어깨에 메고 어슬렁 다니는 꼴은 누가 보든지 거지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 모양을 해가지고도 비위 좋게 고대 광실의 귀족집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비단 옷 입은 정승 판서들하고 뒤섞여 노는 것이 또한 유명한 기행이었으며 이야깃거리였다. 처음에는 도실 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조차 귀찮다고 생각했던지 헌 신짝 벗어 팽개치듯이 집어내버리고 나중에는 가슴에 큰 뜻을 품고 팔도강산을 두루 살펴보려고 길을 떠날 적에 그 옷 그 신에다가 쇠로 갓을 만들어 그것을 쓰고 다니었다. 기괴한 행동이 한 가지 더 늘었다. 그 얼굴을 보고서야 누가 웃지 않았으랴. 그렇게 꾸며가지고 과객지를 다니다가 이따금 어디서 돈냥이나 쌀떼박이나 생기면 등짐 장사가 단지에다 밥을 해먹이듯이 길가에서 그 갓을 벗어 젖혀 걸고 거기다 밥을 지어 먹었다.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고서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예, 이것 봐라. 일거양득이란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혼자서 얼싸 좋구나 하면서 춤추고 뛰어놀았다. 이러한 행동으로 몇 해 동안에 산 높고 물 맑은 한반도의 금수강산을 두루 밟아보고 그의 이상과 그의 포부는 굉장히 더 높아지고 거룩하게 커졌다. 그는 그렇게 빈궁하게 지냈지만 돈 만드는 재간은 여간 비상한 것이 아니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섬에 들어가서 처녀지를 개척하여 곡식도 심고 섬 백성에게 장사하는 방법도 가르치며 가진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다. 그때만 해도 사람 없는 섬이 많이 있었을 때이라 충청남도의 바다 가운데 가장 기름져 보이는 섬을 발견하여 거기다가 콩과 조 같은 것을 심어두었더니 거름을 안 주고 때때로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어서 가을 추수 때는 콩을 몇백 석, 조를 몇천 석씩 거두어서 큰 배 수십 척에 실어내다가 돈으로 바꾸니 이것이 적지 않은 거액이었으나 그는 절대로 그 돈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법이 없고 모두 빈민에게 나누어 줘 버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주도로 건너가는데 그 불완전한 조그마한 조각배를 저어가는데도 배전 내 귀에다가 큰 바가지를 몇 개씩 매달아서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티끌만치도 위험이 없이 무사 평온하게 제주도로 건너갔었다. 건너가는 이튿날부터 그는 실제로 장사를 하며 많은 이익도 보고 그곳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이치도 가르치고 하였다. 그렇게 수년 동안 지나는데 수만금의 큰 돈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는 세상에 어렵게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헤쳐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렇게 제주도를 3차례씩 다녀왔어도 정작 자기 집에서는 끼니를 못 그리고 있는 터이라 그 꼴을 보니 오래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로 다시 맨몸뚱이 빈 주먹으로 서해 가운데 어느 섬으로 들어가서 또한 콩과 밭과 참외의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가을에 가서 역시 큰 수확이 있어서 돈을 벌었으므로 이번에는 배를 경선 3개로 돌려 연강 일대의 빈민들에게다 분배해주고서는 자기 집에는 역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또 떨어진 옷, 부서진 갓으로 문 안 밖으로 오락가락하며 거지의 행색을 계속하였다. 그의 성격은 점점 갈수록 이상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명문 거족이었으며 장래 유망한 학자이건만 지위 높은 사람과 상종하길 싫어하고 특별히 비난한 사람으로 자처하여 노동자와 놀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자기가 몸소 겪어보고야 마는 성격이 있는 까닭에 노동자와 시정배들이 항상 때리고 맞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 남에게 매를 맞으면 어떠한 맛이 있을까? 제가 한번 맞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는 일부러 남의 집 안방에 툭 뛰어들어가서 젊은 부인의 곁에 바짝 앉아보았더니 과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바깥 주인이 달려들어 너 이놈 죽고 싶으냐 이 경을칠놈 한번 맞아보아라 하며 그의 머리끄덩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 때리려다가 나이가 많은 까닭으로 때리지 않고 욕설만 실컷 해서 쫓아보냈더니 쫓겨나온 그는 실망한 것처럼 그거 참 매 맞는 것도 팔자인가 그것도 안 되네 그려 하며 하늘을 치어다보고 웃었다 한다. 또 한 번은 시골에 가보니까 원님이 백성을 잡아다가 볼기를 때리므로 에이라이 나도 세상에 나왔다가 볼기를 한번 맞아보리라 하고 원님 행차 앞에 와락 한번 달려들어 길을 가로막으니 원님이 대노하여 사령을 시켜 잡아가지고 동원마당에 엎어놓고 문초를 하다가 그의 용모와 그의 말씨가 어찌나 이상하던지 도리어 원님이 뒤가 캥기어 그냥 우물쭈물 돌려보냈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 소원인 매맞기, 볼기 맞기까지도 소원을 이루어보지 못하였다. 또 그는 사람이 겪어내기 어려운 추위와 더위,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한 번씩 체험해 보려고 동지섣달 서람풍에 벌거벗고 지내도 보았으며 여름은 얼마나 더운 것인지 속옷을 퉁퉁이 입고 견디어 보았다. 어떤 때는 10여일 동안이나 밥 먹지 않고 일부러 굶어도 보았으며 물을 며칠씩 마시지 않고 견디어도 보았다. 그래서 남이 모두 참고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무엇이든지 한 번씩 체험해 보았다.
그는 이따금 이율곡집에 놀러 갔었는데 한 번은 또 놀러 가보니 온 방에 손님이 가득히 차서 있었다. 귀족이나 학자이며 온 천하의 명사들은 죄다 모여 앉았는데 그때 율곡 선생은 대간 벼슬로 있으면서 위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평으로 병들었다고 칭탁하고 그 벼슬을 사임하려고 하던 때였다. 이것이 모두 이야기거리가 되어가지고 국가 대사를 의논도 하고 혹은 비판도 하던 끝에 결국 거짓병이라고 해서 대간을 내놓아야겠다는 결론이 되는 것을 옆에서 듣고만 있던 토정 선생이 벼랑간 코웃음을 치면서 옛적 성인이란 형식 덩어리라 잔뜩 후패만 남겨놓고 말았군. 온 방안은 무슨 말 뜻인지 몰라서 멍하니들 있는 가운데 주인 율곡이 또 무슨 기담이 계시오 선생이.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공자는 병이라 일컬어 유비를 보지 않았고 맹자는 제선왕이 부를 때 역시 병이 들었다고 가지 않았는데 후세의 소위 선비라는 것들은 걸핏하면 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일부러 그를 본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습지 않은가. 병이 들었다고 핑계하는 것은 남의 집 게으른 종놈의 행수비언을 어찌 선비로서야 차마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인가. 공자 맹자 같은 이도 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기로서니 무슨 관계가 있으랴 하겠지만 공맹자는 또한 무슨 심술로 후인들에게 이따위 더러운 형식을 이렇게 배만 끼치었던고 하니 일시에 웃음보가 탁 터지면서 모두 가슴이 찔려서 다시 다른 말을 못하였다. 그가 말년에는 친구들의 권고에 못 이기어 관리가 되었는데 제일 처음 포찬 현감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집신, 배옷, 헤어진 갓으로 부임하였다. 그날 저녁 도임상이라 하여 그 마을에서 나는 갖은 진미를 갖춘 굉장한 음식상을 올렸더니 그는 말도 없이 수저도 들지 않고서 도로 내몰리쳤다. 아전들이 아마 음식이 시원찮아 그런가 보다 하고 황송하여 부랴부랴 다시 그보다 훨씬 더 잘 차려서 두 번째 올렸더니 그래도 여전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만 도로 물리치는 거로 아전들은 더욱더 죄송하여 할 수 없이 뜰 아래에 엎드려 저희 고을은 서울과 달라서 그 이상은 도저히 더 차릴 수 없사오니 그저 죽여주옵소서 하고 빌었다. 그는 온화한 말로 이 고을엔 잡곡이 없느냐. 나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어서 무서워 그랬다. 봐라, 우리나라 형편을. 우리가 이렇게 넉넉지 못하게 된 까닭은 이런 음식 같은 것, 의복 같은 것에 너무 사치하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오직 잡곡밥과 나물국이면 그만이다. 이후로는 그런 좋은 음식은 결코 먹지 않겠다. 하고 말했다. 도임한 지 며칠 만에 그 고을 양반 아전 할 것 없이 군내 여러 인사를 모아놓고 한턱 낸다는 것이 무슨 큰 상이라도 해오는가 보았더니 밥상 위에 시래기국 한 그릇만 놓여 있는지라. 그날 모인 손님들은 기막혀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모두 눈들을 멍하니 뜨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주인 사또는 먼저 숟가락을 들어 후루득 후루득 가장 맛있게 먹으니 손님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떠먹어 본즉 그만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포천 원님으로 2, 3년 있는 동안에 매사를 이렇게 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다가 거기서 아산 현감으로 정근이 되어 길을 떠나는데 온 고을 백성들이 이 길을 막아 유임을 간청하였으나 아니 되니까 울며 불며까지 하며 그의 옷자락을 잡고 안 놓았다. 아산 고을에 있을 때의 일이다. 그 고을에 늙은 아전 하나가 어찌나 흉물스럽고 백성의 피기름을 짜내는지 항상 감독을 해내려오나 중시 듣지 않는 고로 한 번은 너 같은 놈은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항상 어린애 대접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는 아전의 갓을 벗기어 흰 머리를 총각머리로 따내리고 벼루를 들리어 통인처럼 종일 곁에 세워두었다. 그 아전은 그러한 부끄러운 벌을 받고서
속에다 항상 앙심을 먹고 있었다. 토정은 언제나 지네의 생즙을 내어서 그것을 하루 한 그릇씩 마시고 지네 집 그릇을 뚝 떼면서 바로 날밤을 먹는 기괴한 약을 먹는데 하루는 그 약을 마신 뒤 날밤을 딱 깨물고 보니 밤이 아니요 버들나무로 감쪽같이 깎아놓은 거짓 날밤이었다. 그것은 물론 그 보복을 하느라고 생류를 없이 하고 그 대신으로 버드나무를 밤처럼 깎아놓은 것이었다. 토정 선생은 미처 제독할 겨를 없어서 진해독으로 그 자리에서 무참히도 돌아갔으니 그때는 바로 선조 11년 무인년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이요. 그의 나이 62세였다. 만사를 미리 모르는 것이 없이 토정 선생으로도 자기가 돌아갈 것을 모른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다. 그는 62세를 한평생으로 하고 물거품처럼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기이한 행적과 일견 모순된 행적을 수없이 남겼다. 그럼으로써 그는 당시의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컴컴한 위정자들을 비웃고 냉평하고 또한 그들을 크게 훈계한 것이니 이는 인생의 천리를 몸소 실행한 것이다. 그렇건만 그때에 있어서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그저 그를 한 술객이나 기교한 사람으로 알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제 그가 돌아가던 무인년을 당하여 그를 추억하던 생각이 더욱 새삼스러워진다. 그는 비록 돌아간 지 오랬으나 그의 이름은 민간에서 유행하는 토정비결과 아울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위 이무영. 통 못 채셨어요, 그런 눈치를?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을 하는 것이 아내의 버릇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돌아다 보려니까 아내는 마구리도 빠진 헌맥고 모자에 모기장을 어깨까지 뒤집어 쓰고는 몸이 달아서 왕봉을 찾고 있다. 언제 누가 얘기를 걸었더냐 싶게 소광 양 귀퉁이를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가벼이 들고 뒤적인다. 인제 아주 손에 익은 솜씨다. 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그물에 한 날씨 탓도 있기는 하지만 저기 본거지를 발견한 전투기처럼 아내의 머리를 에워싸고 법석이다. 그도 아내의 그런 물음에는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버릇이 되어 있는 터라 그저 에? 고대답을 하고는 날로 팔에 가기는 하면서도 어딘지 아직 여름다운 하늘의 뜬구름을 지칠 줄 모르고 바라보고 있었다. 우수 때부터 물이 못 나게 일을 한 농부들도 밭거지도 대충 끝내고 논물도 빼고서 한숨 돌릴 무렵에 어느 날 오후였다. 하늘도 가을다워 여름에 그 초조해하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한가로운 소떼들이 끝없는 대초원을 유유히 거닐며 풀을 뜯고 있는 그림에 흰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향취 있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20개의 16전짜리밖에 없었다. 그래도 꿀처럼 달다. 요 맛이라니. 아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치더니 다시 소광으로 눈을 옮기다가 아 뜨거라! 소리를 친다. 한방 쐐 모양이다. 한낮에 봤어야 할걸. 그 아파. 하면서도 열심히 찾더니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렇지 죽었을 리는 없거든. 하고 왕봉을 알려준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소초를 한 장 한 장 되집어 넣으면서 제 딴에는 아까 이야기의 계속인 듯이 남 선생 요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한다. 수상타니 뭐가? 그래요? 그럼 나만 괜히 그렇게 봤나? 하고 다소 굳어지더니만 금방 또 그래도 좀 수상해 하면서 차근차근히 소광 간격을 골라서 뚜껑을 덮고 뒤집어 썼던 모기장과 메꾸모자를 벗어놓는다. 덩치가 큰 요량해서는 귀엽도록 잽싸게 몸을 다룬다. 땀에 앞머리가 쩍 달라붙은 것을 긁어넘기면서 아내는 또 남선생 말이에요. 요새 아주 명랑해진 것 같지 않아요? 나 뱀에 그런 것 같아. 요새라니 언제부터? 요 한 일주일째. 글쎄, 나 보면 별로 그런 티도 없어 보이는구먼서도 뭔 눈치를 챘나? 눈치인 무슨 눈치. 꼭재인 희다못해서 파란 이를 보이며 삐죽 웃는다. 입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하는 식의 웃음이었다. 그는 며칠 전에도 아내한테서 한번 그런 의미의 말을 들은 일이 있는 터라 반드시 뭐 있구나 싶어 남의 최근 행동을 이리저리 뒹굴려 보았으나 통 수상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더러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있느냐 해도 생글 웃고만 있다. 남이란 2달 전부터 그한테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의 친구다. 중학 때부터 지독한 공부꾼이어서 대학까지 사뭇 우등으로 버틴 수재였다. 소위 수재형이란 되게 그렇지만 얼굴이 하얗고 희고 손은 마치 장마철의 수박덩굴처럼 베리베리했다. 장난하느라고 아침 햇살에 비춰보면 뼈대는 그렇지도 않지만 노란 털이 까칠하게 선 것이 일종의 측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옷을 차리고 나서면 그렇지도 않지만 내복만 입었을 때 보면 애련하도록 뼈가 들여다 보이는 새가슴에다 멀쑥하게 긴 동체라든지 목젖 뼈가 쑥 붉어진 껑충한 긴 목하며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법문학부를 나오는 길로 어떤 중학교에 취직을 하더니 그 들고 파는 데가 펄펄 뛰는 중학생들의 거의 만적인 추진력에 기가 질리어선지 1년 전에 비교적 시간이 있는 여자 전문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교육학 강의만을 맡은 터라 그렇게 고되지도 않은 모양이면서도 고질인 위병이 덧지어 위궤양이 되었는지 소화불량쯤은 좋은 편이요. 가끔 혈담을 뱉는 일까지 있었다. 위가 아프기 시작할 때 보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서 그 무슨 인간 최대의 시련이나 받는 것 같다. 그가 마침 한 3년 전부터 서울서 100리가량 떨어진 산중에로 이사를 온 터라 하루는 서울 갔던 길에 상간 전지 요양을 권해보았던 것이다. 글쎄 그래 볼까? 하긴 A 박사 말을 들으면 위도 위지만 폐가 어떨까 겁이 난다고도 그러고 폐스럽지 않겠나? 오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기차 정거장에서 심리나 되고 물이 있나 경치가 좋은가 실로 보잘데없는 평범한 상간인 것을 소설 쓰는 사람의 독특한 과장으로 마치 서서의 계곡이나 되는 듯이 풍을 치는 바람에 서울서 나서 서울서 큰 남은 회가 동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좋은 데면 내일이라도 가도 좋으니 같이 가자고 서둘렀다. 처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집안 살림을 통 맡아 보아주는 동생 내외에 누이까지 있는 터고 학교도 벌써 2달째나 쉬고 있는지라 남의 어머님도 제발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다. 처자가 딸려놓으면 이런 짓도 하기 어렵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30이 지나도록 독신으로 있는 것이 오늘의 요양을 위해서였기나 하는 것처럼 남은 이런 말을 하여가며 이튿날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한열을 지나는 동안에 남은 훨씬 좋아졌다. 죽도 별로 먹지 않던 남은 하루 한 끼씩은 밥도 먹었고
미열도 좀 뜸해졌다. 평범한 산과 숲에 정도 붙이었는지 조반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즐기었다. 인제 궁촌이 아주 마음에 드네. 이만하면 여기 어디 집이라도 한 채 짓고 영주할 수도 있을 것 같으이. 부디 그러게 우리도 고적하고 자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걸세. 어머니는 안 돼. 지덕기 귀족작이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밥도 2끼씩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궁촌 특산인 수박통을 들고 서울 집에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서울로 가겠노라던 남이 갑자기 정말 밭되기라도 사서 집이나 짓고 여기 영주하고 싶다고 천연덕스럽게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에도 낚시질을 가면서 집터를 하나 물색해달라 한 일이 있기에 아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려니쯤 생각했다. 명랑해진 것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이 잡아온 피리를 기름에 튀겨 저녁을 먹고 나서 나무 토막으로 만든 걸상을 뜰 코스모스 밭 앞에 내어다 놓더니 남은 정말 집터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논 여남은 맞이기 하고 밭 하루가리만 구해서 농사도 짓고 초가라도 좋으니 조촐하게 집도 짓겠다. 석유를 구하기가 힘드니 가스등을 사다 켜느니 설계가 그럴듯하다. 화초와 나무도 100원만 던지면 쏠쏠히 구하겠더라.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목욕탕만은 만들고 싶다. 지금 쇠가마는 구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나무통이면 대수냐. 남은 가을의 별 하늘을 쳐다보며 외듯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 사람은 미쳤나? 그는 할 수 없이 웃어버렸다. 미치긴 왜? 남은 좀 의외라는 듯이 그를 꾹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하긴 자네가 들으면 우습겠지. 하지만 난 진정이 세. 지금까지 몰랐는데 딱 떠나자고 드니까 궁촌이 여간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지네. 순박한 사람들 하며 모략이 없는 산과 들, 그 숱한 꾀꼬리 좀 보라고 저 고운 감나무 가지를. 난 궁촌에 와서 정말 자연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네. 자연의 너그러움을. 농부들도 이젠 여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머니도 참 그랬지. 자네한테 아직 보고를 못했네만 어머니하고도 의논했네. 벌써 거기까지? 그가 호들갑스럽게 놀라 보이니까 남은 가볍게 의논이랄 건 없고 귀띔만 했지. 그러고 보면 내가 완전히 졌는걸. 무엇이?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러시던가? 그가 그렇다고 웃으니까 남은 질겁을 하며 달구쳤다. 무슨 소리를? 응? 뭐라고 그러시던가? 아니, 별말이 아니라 요새 자네가 갑자기 아주 명랑해졌다고 그러대나. 그래? 할 수 없군. 역시 여자의 눈은 없으이 못하겠는걸. 남은 꿍짜가 있다는 듯이 멋쩍게 웃는다. 그 웃음이 또 여간 어색지 않다. 남도 자기의 웃음이 어색했음을 깨달았는지 뜰나막신 뒤꿈치로 땅을 통통 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멀리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이 30이나 된 위인이 그만 일에 그렇게 당황해하는가 생각하니 그는 일종 귀여운 마음까지 들었다. 바로 10여일 전 일이지만 남한테 여자 손님이 하나 온 일이 있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이 문병차로 과일 상자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때의 그 당황해하는 꼴은 마치 죄진 사람이 경관의 방문이나 받는 것처럼 보이어 이 친구는 나이 얼마나 되어야 여자 앞에 가서 말마디나 하게 될 건구. 속으로 웃은 일도 있었다. 그 꼴을 보고서 그는 그 A양이 다녀간 뒤에 사내와 놀면 아이를 벤다는 말을 들은 소학교 여학생 아이가 하루는 배가 몹시 아프니까 이웃 남생도 아이와 줄넘기를 하고 놀아서 아이를 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자살을 꾀했다는 어떤 여선생님의 딸 이야기를 하니까 남은
정말 외골수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과일만 얻어먹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눈을 커다란히 뜨고 눈가가 신경질로 움직이는 표정이 하도 우스워서 그의 아내는 씻던 접시를 산산조각으로 깨먹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당자인 A 양은 잠을 좀 덜 잔 흠은 있었지만 미끈한 현대적 체격을 가진 환하게 생긴 여자였다. 그는 남의 궁촌서 살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곧 그 A 양과 짝을 지어 생각한 것이었다. 수줍쟁이인 남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었던가 하고 그는 속으로 놀랐다. 그럼 올가을 안으로라도 식을 할 작정인가? 식? 남은 여우에 홀린 표정을 짓는다. 식이랄게? 결혼하려는 거 아닌가? 남은 기가 막히다 못해서 울상을 짓더니 자네네 부부한테 손들었네. 하지만서도 말이 끝나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네가 좀 나서서 다리를 놔달란 말일세. 글쎄, 그건 자네 마음에 달렸겠지만서도 내게다 말을 시킨다면 A양보다는 U양이 낫지 않은가 싶구먼. 무엇이라고? 남은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다. U양이란 모 여자 전문과 같은 계통인 여학교 가사 선생으로 있다가 의사가 되겠노라 여자 전문을 들어가서 내년 봄이면 졸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좀 엉뚱한 여성이었다. 탈속한 몸매에 늘 아침 이슬 무렵에 피는 풀꽃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유양도 한번 A양과 교대해서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는 음료수에 요새는 보기 드문 과자 상자를 들고 백리길이나 되는 이 산중으로 남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얀 깨끼저고리에 깜장 세로 치마가 물빛 바탕에 빨간 꽃무늬를 놓은 원피스보다는 얼마나 고상해 보였는지 몰랐다. 사과하듯 속살속살하는 말소리도 다정한 맛이 있었다. 유양은 1시간가량 놀다가 돌아갔었다. 그때 눈치로 보아서도 남이 A양보다는 유양한테 더 무관하게 하는 것 같은 눈치였기에 그는 유양을 추천한 것이었다. 사실 그한테 고르라면 A양보다는 유양을 고르기로 했을 것이었고 남이 궁촌 와서 산다면 이들 중에 한 여성이 배우자가 되리라고 짐작한 것이다. 남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더니 상대란 A도 아니요 U도 아닐세. 자네로선 전혀 상상치도 못할 사람일세. 놀라 자빠지지만 않는다면 말해도 좋지만 안 놀람세. 자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할 결심을 한 것으로서 나의 놀람은 충분하네. 참 잘 결심을 했네. 결혼이란 것도 조물주의 한 섭리일세. 대자연 속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잘 알겠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인데 여기엔 꼭 자네 힘을 빌려야겠네. 자네가 안 들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자네가 실패를 한다면 나의 궁촌 경영도 숲으로 돌아가네. 누군가 대간절. 내가 아는 사람인가? 금리일세. 남은 톡 튀기듯 말을 했다. 금례? 금례랄게? 이 동리 금례? 그러네. 헤이, 금례라. 이건 암만 약속이 있었지만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놀라며 그는 정말 뒤로 벌떡 자빠져 보였다. 그러고는 손에 흙을 털면서 어떻게 된 건가, 대관절? 아니야,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찬성이니 불찬성이니 말할 것도 없고 단지 나서겠나 아닌가만 말해주게. 나서주지? 나야, 나서도 좋지만 그럼 그만이야. 더 말할 것은 없어. 상대가 금례라고 한다면 나설 사람은 그 밖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이외에는 지주인 박선달과 금례의 큰아버지 되는 문망가비가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끌어내는데도 그가 필요했다.
금예란 대연마지기 자작에 열단마지기 소작을 하는 문충가비의 고명딸이다. 문서방은 산 및 새집 뜸 중에 한 채인 그와는 조그만 들창과 우물 하나를 격해 있는 집이다. 부지런기로도 유명하지만 근실하기로도 궁촌서 손꼽는 농군이었다. 말 적고 손장난하는 일 없고 마음 바르고 무릇 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일체의 용어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농부였다. 그가 처음 궁촌으로 이사 왔을 때 동리 사람들은 단지 그가 서울서 왔다는 것과 양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일에 적대시했었다. 품을 하루 샀어도 더 받아야 했고 나무 한 짐까지도 장에 내다 파는 값보다도 더 받아야만 주고 했었다. 이러한 그들 틈에서 혼자 들고 일어난 것도 문서방이었다. 에이, 그 몹쓸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한테 몇 푼 더 받아서 부자 되던가. 사람이란 서로 의지를 해야 사는 게지.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싸고 돌았거니와 그런다고 문서방이 아첨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싸돌기만 하지도 않는다. 문서방은 도회 생활에서 직업 없는 농촌으로 와서 마음이 탁 풀린 관계도 있겠지만 실상은 점심 한 끼라도 줄여보자고 늦잠을 자고 아침도 늦게 해먹는 그를 붙들고 댁에선 내 맘이지 누가 참섭이나 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이 배울까 탈이요. 걸핏하면 저 집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럽니다 그려. 이렇게 충고를 하다가 하루는 그를 끌어내어가지고 그따위 버릇을 동리에 길러놓을 테면 당장 이 동리서 나가라. 이렇게 막 윽박아 댔던 것이다. 그래서 몹시 조심도 했지만 워낙 그가 소설을 쓰는 관계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요. 그러니 자연 그의 아내도 따라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어 늦잠 자게 되는 것이다. 그를 낳치면 마치 자기 며느리나 나무라듯 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만들 일어나라고 막 야단이다. 난 자요. 내일 또 시아버님한테 야단 만나게. 아내는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달아났다. 이 문서방한테 치연한 금예다. 금예가 났을 때는 문서방은 송곳도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한다. 타작을 하고 나면 벌써 양식 걱정이었다. 그때만 해도 병작 도지는 후한 편이고 대개 말썽 도지가 넘어 지주한테 뜯기고 마름한테 골리우고 장리뼈에 갯돈이다 물다 보면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고명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손톱이 닳도록 일에 들볶이었다. 8살부터 벌써 절구지를 했고 조당 수물만 마시고 사는 그들이었던지라 금예는 절구꽁이를 든 채 기절한 일까지도 있었다. 10살 후로는 내리 줄다는 동생들을 업어주랴 부엌일에 맏딸인 만큼 머슴 대신 들일에도 끌려다니어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다. 제가 일에 치여서 잘하질 못하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사실 뼈가 굵어질 수도 없으리만큼 어린 금리한테는 과한 노동이었다. 그래도 문서방은 물이 못 나게 달구친다. 예인년아, 금년아, 뭘 그리 꼼지락대기만 하냐? 냉큼 못해. 팽구리처럼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것만 문서방은 걸핏하면 벼락을 내린다. 타고난 성품이 좀 급해 놓으니까 말을 해도 부푸다. 어떤 때는 눈이 나오게 알밤을 쥐어박는 수도 있건만 금예는 눈물을 쪽쪽 짜면서도 말대꾸 한마디 않고 일만 했다. 그래 한 번은 금예야, 애비가 잘못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때렸구나. 이놈의 손목쟁이를.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다. 문서방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까지 흘렸었다. 금예는 올해 18이나 허드렛 일은 물론 들일에도 막히는 데가 없고 꿰맴질도 매끈하다. 눈썰미가 있어서 멍석이니 바구니 심지어 제 손으로 곱다랗게 물을 들여서
초신까지 삼아 신고 다니었다. 농산일만 해도 이만저만한 품모습은 말도 못 붙여본다. 눈을 감고 만자만 보고도 음방조와 다마금을 구별하는 정도니 곡식의 걸음이며 흙을 만져만 보고도 그 흙에 맞는 곡식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정확한 것이었다. 금년인저 아무데 내놔도 구길 데 없을 게다. 내게 지어놨으니 더 말할 것 없지. 암만 큰 광작집에 간데도 막힐 거라고는 없으리라. 문서방이 이렇게 딸을 칭찬하게 된 것도 올해 들면서부터다. 나이가 찼으니 이제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서방은 어떤 사위를 고르는지 금리가 14살 때부터 몰려드는 신랑감을 함부로 막 내밀었다. 대개는 남의 땅의 소작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제 땅찍이나 가진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은 자작농의 광작의 둘째 아들도 있었던 터라 모두들 문서방이 월급쟁이 사위를 고르느니라 했다. 하루는 문서방이 젊어서 머슴살이를 할 때부터 친한 권삼성이가 와서 사돈이 되자고 했었다. 삼성의 아들은 보통학교를 나와서 면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좋은 자리를 내차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고르는 것이 반드시 월급쟁이가 아닌 것도 알려졌다. 우리 금년 농가로 보내야지. 월급 생활을 하는 집에 가서 뭐래. 그러면서도 농사꾼의 사위감이 나서면 헐렁이니 쫌생원이니 불량하니 트집을 잡아서는 내찬다. 대학 출신인 남의 눈에 들만하면 인물도 쏙 빠졌겠고 보니 침을 삼키는 총각들도 많았다. 권삼성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다. 어디서 들었는지 뱀 허물 벗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달라붙는다고 벌써 이태째나 그 꺼림직한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원래 농사가 싫어서 서울 가서 1인 상점에 점원으로 있는 박달성이는 1,000원이 넘는 저금통까지 보이면서 금례와 혼인만 하면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노라고 문서방을 졸랐었다. 이 말을 듣자 문서방은 불붙은 맹수처럼 노했었다. 뭐시고 이 사람? 한마디 더 해보게나?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이 땅이라도 파먹는다. 예, 이 녀석 봐라. 그래, 외놈집 고식갱이가 농군보다 더 장하단 말이지. 무엇이 어쩌고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마침내는 이놈이 되었다. 문서방은 골춤이라도 잡을 듯이 나대면서 우리 농군 내가 외놈집 고식갱이만도 못하다? 이놈아! 난 군수도 쥐뿔도 부러울 것 없다. 군수도 우리 농군네한테 저라는 세상이야. 뭐가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동리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다. 금예도 불쌍하지. 그놈의 욕심쟁이 늙은이가 딸을 들켜 죽일 작정인가 봐. 머슴 대신 부려먹으려고 그러잖나 배. 이런 세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든 이 문서방의 딸을 남이 얻겠다니 딱한 일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지만 박달성이처럼 혼을 나면 확실히 믿지는 일이었다. 그는 그한테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문서방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로서는 문서방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남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인가를 다질 필요가 있었다. 돌에서 나서 시멘트 위에서 자란 남이었다. 내려찌는 불향에 어지럼증까지 일으킨 남이기도 했다. 낚시질을 가다 말고 꾀꼬리 소리에 홀려서 오봉산을 종일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남이었다. 파란 콩꽃이 열매가 된다고 껍질을 뚫고 병아리가 나왔다고 마치 무슨 위대한 신비나 발견한 것처럼 수선을 피우는 남이기도 했었다. 이 서울뜨기가 벚꽃처럼 소탈한 금리한테 혹한 것은 되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지만은 서울뜨기는 어디까지든지 서울뜨기가 아닌가 한 것이었다. 이 사람 농담도 이만저만이 해주게. 자네 그렇게 자꾸 다지면 난 불쾌할 뿐일세. 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그는 핑계를 삼다가 혼이 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소설가가 기간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애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소설은 밥맛밖에 안 난다. 나의 금예에게 대한 사랑을 기간 운운할 테거든 아예 소설을 집어치워라. 남은 이렇게 막 몰아세웠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의 감격과 50년간 갖은 풍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땅만 파고 살아오는 농군과의 감격이 다르다는 것, 더욱이 문서방의 사람됨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단념케 하려고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파다하니 굶으면서도 군수도 부러워하지 않는 문서방,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예를 얻을 자격도 이런 시골에 와서 살 자격도 없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남은 그와 사귄 이래로 일찍이 그런 이해가 없었으리만큼 그 말에 노했었다. 자넨 날 모욕할 작정인가? 자넨 감상적이니 호기심이니 별 불유쾌한 용어를 다 쓰네만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세. 날 이 이상 경박한 놈을 만들지 말아주게. 기실 그는 깊이 남을 믿고 있었다. 남이 열이 나서 변명하는 것이 되레 우스웠을 만큼 믿고 있었다. 만일 금예가 안 온데도 나는 농촌에서 살겠네. 남은 이제 할 말을 다 했노라는 듯이 입을 딱 봉했다. 남과의 이런 알력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녁을 먹고 그는 집을 나섰다. 쌀이 문을 지치려고 하니까 방에 남은 줄만 알았던 남이 따라 나오면서 좀이 쑤셔서 꾹하니 방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글쎄, 워낙 고집둥이가 돼서 원. 이렇게 말은 하나 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기실 그의 처가 미리 어느 정도의 공작은 해두었다. 금예와 금예 어머니는 그럴듯이 듣는 모양이었다. 더욱이 금예는 퍽 좋아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금예하고 남 선생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봐. 그런 게지. 아내는 이렇게 킥킥댔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금예가 풋콩이니 계란이니 호박 같은 것을 가져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 선생님 상에 놓으라고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난 공연히 미움받지 않았나? 그도 웃었다. 문서방은 아내의 보고대로 사랑해서 혼자 새끼를 꼬고 있었다. 하늘의 파란 빛깔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달밤이었다. 흠씬 익어가는 백국의 흐뭇한 향기가 물씬 땅 위로 기어 올라온다. 이 엄숙한 순간에 경이나 표하듯 우주는 죽은 듯이 고요하다. 철적은 반딧불 하나가 이 파란 포물선을 그으며 지나가자 그 반딧벌레의 날갯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 싶은 정적이었다. 밤머리에 멋쩍게 키가 큰 수숫잎이 산들바람에 스치는 소리도 이 경건한 밤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서 오시오. 원 발 들여놓을 데도 없소노니. 문서방은 꼬던 새끼 타리를 한쪽으로 밀어치우며 그를 맞아들였다. 저녁엔 화로 불 생각도 나는데요. 참 세월은 빠르지. 그러면서도 문서방은 연성 새끼를 꼰다. 공출 새끼까지 치면 40탈에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잠시 끊긴 틈을 타서 그는 실로 긴 서두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말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문서방이 생각함직한 것이며 문서방이 뺑소니를 칠 수 있을 만한 말까지를 미리 앞질러서 해버리었다. 남군이 자기 옆에 같이 살면 나도 여기서 영주하겠다. 그러니 날 보아서라도 금리를 달라고 졸랐다. 문서방이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도 일찍이 손을 쉬어본 적이 없는 그가 손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
듣고만 있던 문서방이 입을 열었다. 고마운 말씀이외다. 과만하외다. 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려.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고마운 말씀이요. 문서방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과만한 말씀이외다. 남군도 복 좋아할 깹니다. 과만하고 말고. 문서방은 천천히 또 새끼를 끌어당긴다. 그것을 보고 그도 일어나며 그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하고 일어서 나오는데 문서방은 과만한 얘기지요. 또 한마디를 하고는 정말 금리한테는 과만하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더니 그럼 선생님, 그 양반한테 말을 전해주시오. 고마운 말씀이라고. 너무 과만하다고. 그러고 고마운 말씀이나 며칠 좀 참아달라고. 저 어멈하고도 의논을 해야겠고 제 말도 들어봐야지요. 아, 그렇고 말고요. 당자 말이 제일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그는 뛰어나왔다. 울타리 옆에서 엿듣고 있던 남이 같이 뛰어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성공! 자네도 그렇게 안 봤더니 상당한데? 들었나? 글쎄, 어떻게 될지. 됐네, 됐어. 그렇게 말해서 안 들을 사람 없겠네. 자네 그러다가 처녀 유교마가 되리. 둘은 커다랗게 웃었다. 며칠이라고 그랬지만 이튿날이면 회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당자와는 그날 밤 얘기가 될 거고 문서방의 형 망가비도 한동리에 사는 터였다. 그랬던 것이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는 그의 아내를 2번이나 보내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못 듣고 돌아왔다. 금예 모녀는 처음부터 마음이 턱 실리나 통 문서방이 대답을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1주일이나 지났다. 참다 못해서 그가 문서방을 찾아가니까 문서방은 여전히 원 과만해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서방의 형인 망가비를 찾아가서 졸라보았다. 망가비도 과만하다고 하며 자기도 기실 아오의 고집 때문에 말다툼까지 했다는 것이다. 교섭을 시작한 이튿날 남은 준비를 하겠노라고 서울로 가고 없었다. 남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펄펄 뛰더니 자식이 죽는다고 덤비니까 수그러졌다는 소식까지 왔다. 금리한테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마치 약혼한 색시처럼 다루는 데는 질색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금리한테 전할 도리도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말았는데 하루는 남이 어머니와 함께 불쑥 내려왔다. 내가 졌다우 한번 말을 꺼내면 그만인 사람이니까. 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쓸쓸히 웃고 있었다. 남의 어머니도 금례를 훔쳐보고는 무식해서 그렇지 맹통하지는 않겠다며 올라가 버렸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조이 못마땅한 눈치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쁠 때다. 모두들 타작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이었다. 문서방 내서도 온 집안이 끌려 나와서 도급기를 손질한다. 마당을 고른다. 야단이었다. 그래서 통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지냈다. 어떻게 되는 겐고? 남은 맥이 탁 풀린 모양이었다. 내버려 두게. 타작이나 끝내고 보세. 농사라고 지어서 손 툭툭 털고 일어설 때는 마음이 돌아서리. 두고 보지. 초조한 채 다시 10여일이 지나서야 문서방 내 추수도 대략 짐작이 되었다. 다 갚고 나면 벼 5섬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문서방은 깊이 장 속에 넣어두었던 당모 콧두루막을 꺼내 입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서울 남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가보니 그것은 과연 부잣집다웠다. 30여 칸이나 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높은 벽돌담이 둘러있었다. 천석군이는 된다.
거짓말은 아니었거든. 문서방은 담 밖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왔다. 오래 끌어오던 문서방의 생각은 내려오는 기차 속에서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늦게서야 문서방이 그 집애를 찾아왔다. 나란히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문서방은 대답이 너무 늦은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기실 오늘 서울댁을 가수로 보고 왔노라 했다. 굉장한 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른다. 왜 그냥 오셨습니까? 들어가셨다면 어머니도 퍽 좋아하셨을 겐데요. 우한 천만에요. 이런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한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 작정이 됐습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자고 그가 다그쳤다. 예, 작정을 했습니다. 우한 과만해서요. 잘 작정을 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문서방은 득득 긁으면서 정말 너무 과만해서요. 금례를 달라시면 댁에 보내긴 하겠쇠다만 원 과만해서 하인으로나 보내시라면 건 몰라도. 네? 농담이니라 하고만 있으려니까 문서방이 다시 부엌뜨기로나 달라시면 몰라도 지금까지 얘긴 그만두겠쇠다. 원 과만해서요. 말이 됩니까? 과만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일어서 버리는 것이다. 둘은 인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금예가 장돌이와 말이 되어 음력 10월 초열흘날 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런지 달포밖에 안 돼서였다. 10월 초열흘이라면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었다. 장돌이는 산모자에 식구는 단출 하나 제 땅 한마지기도 없는 순 소작인이었다. 그러나 문서방은 장돌이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었다. 뭐 장돌이가 날털털이라고? 어떤 놈이 그따구 소리를 하고 다닌다지. 사람이 털스럽고 부지런하고 고지식하고 그러면 됐지. 이보다 더 좋은 미천이 있다던가. 또 뭐 송곳 꽂을 땅 한 떼기 없다고? 왜 없어? 논이 섬지기가 넘겠다. 밭이 사흘갈이나 되어 집이 있어 사람 착실해. 문서방의 말은 소작권이란 곧 땅문서와 마찬가지다. 지만 착실하면 땅 뗄 놈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돈은 몇만 양 있어도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당장이라도 거지가 되지만 착실한 마음자리는 어떤 놈이 도적질도 못해가는 큰 보배다. 이 보배와 돈과 바꿀 실업의 아들놈이 있느냐 이렇게도 떠들었다. 그러나 장돌이 자랑을 하는 것은 유독 문서방뿐이 아니다. 생각 있는 동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다. 문서방이 사위는 잘 골랐느니 그 사람 심지가 고우니까 그런 사위가 되었지. 그 서울띠기 녀석을 주었어 보게나. 오쟁이지기 십상이지.